안녕하세요. H아트랩 입주이론과 김보라입니다. H아트랩은 호반그룹 산하의 태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고요. 예술가와 이론가가 안정된 환경에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오늘 H아트랩 일기 작가로, 초대 작가로 입주하고 계신 이강소 선생님 모시고 실험미술이란 제목으로 강연 듣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강소 선생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실험미술이라고, 제가 이제 74년도 초에 제가 이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실험작가전이라고 제가 대구에서 기획전을 한 적이 있어요. 현대미술, 우리가 이제 쉽게 현대미술이라고 얘기하고 근대미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현대에 산다고 해서, 그리고 현대에 살면서 그 외국 경향에, 서구의 경향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현대미술이가 이렇게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뭔가 거부감이 있었어요. 1970년에 우리나라에 그 젊은 작가들이 그룹을 그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었죠. 각자가 아주 과감하게 예술의 형식을 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폭넓게 어떻게 수용을 하고, 그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기 모험을 위해서 이렇게 동문들 혹은 이렇게 모여서 그룹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아주 미술대학도 몇 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룹들이 거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60년대에 그 세계 미술, 서구 미술이 유럽을 비롯해서 특히 미국에서 그 변화가, 강력한 변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라는 이 갤러리를 벗어나서 거침없이 작업을 하자 해서 거물을 뛰쳐나가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뭐 대지 예술이나 뭐 스카이 아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렇게 과거의 형식을 이제 타파하고, 그 무렵에 물론 백남현 선생이나 이런 영상, 비디오, 환등기 뭐 이런 작업들도 이렇게 그 영상 작업도, 사진 작업들도 이렇게 전개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조각이나 표면이나 혹은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입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파괴적으로 그 영역을 이렇게 초월해서 그 이제 이벤트나 무슨 뭐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을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젊은 작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각자 그룹이나 각자가 이제 협력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룹을 결성하고, 그것을 또 근대 미술을 하는 그 선배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룹 활동을 강력하게 또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해방전에 출생해가지고 동남 통해서 이렇게 쭉 살아온 동안에,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반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선배 선생님들의 전시를 피난 시기니까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 작품들 전시를 자주 봤습니다. 기억도 하고 있고 지금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 세대는 또 차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의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저항하는 그게 저항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미술하는 이 선배분들이 또 좁은 이 미술계 내에서 이제 파벌이나 세력이나 대학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너무나 심했고 구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험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험이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71년도 작업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이니까 거의 뭐 피난 가더라도 뭐 왔다 갔다 외갓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낙동강을 건너 다녀요. 그러면 낙동강변 그 모래숲 사장도 있고 거기에는 이 갈대밭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막 이 밑에 늪이 애들이 그냥 새카맣게 볕에 걸려가지고 피부로 목욕을 하고 물장구 치고 놀고 있습니다. 그죠? 겨울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겨울 바람에 서걱서걱 그냥 칼바람만, 그 소리만 나는 그런 것을 제가 자주 목격해서요. 그래서 이제 AG전에서 71년에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그때 그 다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 AG 그룹에도 대여를 해서 정관을 사용했는데 그 넓은 방에 이제 반을 차지하는 곳에 이 갈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어떤 의미로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갈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변하던 그 갈대밭이 이게 좀 덜 변하죠. 딱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또 이 칠로, 페인트 칠로 하얗게 칠해 놨으니까 꼼짝도 안 해요. 보는 사람은 이 속을 왔다 갔다 꼭 유령같이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73년도에 명동화랑에서 개인전을 그 당시에 현대미술을 취급하는 화랑은 이 명동화랑 뿐이었어요. 제 작업실에 놀러 온 선배가 계셨는데 점심 대접을 한다고 천막 있는 그 대포집에 가서 대포를 이제 대낮에 대접을 하면서 아니 대포를 마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 여기는 담배 자죽으로 막 찢고 뽑고 냄비 한 자죽이 있고 의자에도 막 이게 엉망진창이. 그런데 이게 매일 그 아주머니가 닦아서 반질반질반질하게 돼 있어요. 와, 이거는 완전히 골동품이네. 이렇게 얼큰한 눈으로 보니까 여기서 막 왁자지껄해요. 저녁에 술 먹던 군중의 소리가 왁자지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너무 멋지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앞에 있는 선배를 봐요. 선배를 보니까 나는 선배를 봐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선배는 나를 볼 수 있겠지만은 선배 자신도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거하고 상대방이 또 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전혀 다르. 그럼 여기 경험하는 것도 다를 거고, 물론 내가 생활하다가 이 선배가 생활하다가 그 역사도 다르고, 나도 그 간의 경험이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서로 각자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같이 있다. 제 자신도 못 보는 뒷꼭지를 전혀 못 보잖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잖아요, 문제. 이 집에 막걸리 먹고 간 사람들은 여기 다 없어졌는데, 여기 왔다 갔을 거예요, 그죠? 그게, 흔적은 뭐, 담배꽁초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가고, 각자 여기의 경험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집을 차렸어요. 차렸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50년이 다 됐으니까. 이때 기억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사람도 다 잊어버리겠죠. 아, 사진이 있으니까, 아, 그때 이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사실 막걸리집, 이 선술집, 여기서 전시한 거는 내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와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한 잔씩 하고, 뭐, 각자 생각을 하겠죠. 각자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같이 있었다, 동시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게 있었다는 게 실존했다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 그게 없다는 거. 제가 이때 이 작품 제목을 여백이라고 붙였는데, 그때는 또 정말로, 없는 거 바로 그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근자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거 참, 그때 작품 잘했네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뉴턴의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대라는 시대에는 시간이 그냥 쫙 있고, 공간도 좌표를 만들면 여기 지금 이 교실에 있고, 여기 호반은 이 건물 속에 있고, 이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지금 모여 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동시가 없다는 거예요. 좌표하고 이런 거는 전부, 그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함께 하지 절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또 실제로 우리 인간은 지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좌표나 시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개념적으로 각자 개념을 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젊은 작가들, 저를 포함해서 이 작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기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사상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75년도에 파리 비엔날에 출품했던 것인데 위에는 이제 닭을 묶어서 그 며칠을 사육하고 그 사진을 벽면에 찍었습니다. 닭을 실제로는 그 하루 정도 이렇게 묶어두긴 했는데 이 발자국은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텔식으로 닭한테 잘해주고 그 농장에 보내줬거든요. 관객이 이 작품을 볼 때는 닭이 없습니다. 닭이 없는데 여기 와서 닭을 상상을 하거든요. 각자 상상하게. 그건 관객한테 맡기는 그런 작업이에요. 밑에로 이제 사슴 약재로 팔리는 이 사슴뼈를 3마리를 이제 구에다가 뼈를 이렇게 맞추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맞춰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냥 보인 건데 이것도 시장에서 보면 상당히 깜짝 놀라서 그걸 이렇게 이 작업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5년도에 파리 비엔날에 참여를 하고 그때 그게 파리 비엔날이 35세 이하의 작가들의 그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향의 작업들이 여기 많이 모험적으로 나오는 그런 전시였어요. 파리 시내 갤러리들은 이런 전위적인 작업을 아주 적게 몇몇 화랑만 취급을 하고 그래도 고전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파리 비엔날은 상당히 전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영상 작업들이
슬라이드 뭐 환등기 혹은 이제 뭐 빌비올라 같은 그런 작업들 그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 무렵에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영상 작업 혹은 뭐 설치 작업이나 혹은 이벤트나 혹은 해프닝이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각 분야별로 하나의 역사의 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술운동 하던 제가 이제, 이 비디오 아트도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서로 격려를 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근데 이 모델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각자 또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박형기, 무슨 김영진, 뭐 최병소, 이현재 이런 이제 비디오 작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같은 그 낙동강 모래사장에서 혹은 강정 계곡에서 한 3번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전을 했어요. 또 이벤트라는 이런 그 영역이 이제 또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행사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파리 비엔날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 프랑크 스텔라나 몇몇 작가들은 이게 화랑을 탈출하는 이런 그 시류에 이거 평면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그 형식이 좋은데 왜 이걸 포기할 것이냐 하면서 스텔라는 이제 평면 작업을 계속 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반입체 스텔라의 평면 작업을 기억하시죠? 그런 작업이 나오고, 저나 이제 그 같이 갔던 이제 엘이라는 선생님하고 우리 이제 친구, 에스라는 친구하고 그 몽마르트 여관방에서 서너 달을 지내면서 각자 또 거기서 이제 드로잉도 하고 평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출발이었어요. 또 새로운 평면에 관한.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도 이제 LA에서 그 스텔라의 작업을 봤습니다만은 스텔라의 작업은 이제는 그 평면이 아니고 입체입니다. 입체. 저로서는 초기에 스텔라의 작업이 좋았고 평면으로서는 지금도 멋있습니다만은 평면으로 회화 형식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체적인 평면은 그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애초에 출발보다는. 그래서 이제 평면을 어떻게 형식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숙제로 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조각의 브론즈나 흙이나 혹은 석고나 이런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조각의 형식도 뭐 설치라는 작업으로 폐기하지 말고 그 형식 그대로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그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가진 그 형식은 아무래도 풍부한 언어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를 왜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이제 형식을 유지시키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저는 그것도 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실을 캔버스 올실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이래도 충분히 평면 작업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올실도 끌어내면서 이미지라는 것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세리그라피를 사용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81년도에 설치 작업을 한 건데, 이건 이제 마지막 무렵에 설치 작업을 그 이후에는 가끔씩 했는데, 이걸 이제 팔진도라는 제갈량의 팔진도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 팔진도 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때 이제 오일 페인팅을 썼는데, 그냥 붓 가는 대로 해보자. 이러니까 이제 습관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적으로 붓질을 마음대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풍경화를 어릴 때부터 그려왔으니까, 이 풍경화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그렸는데 풍경화가 되어버리대요. 이거는 이제 그 오리들이 계속 새로운 평면에 대한 모색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자가. 이 풍경이 어릴 때 할아버지 책에서 본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양자강 크루즈 할 때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명이 깊었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신체는 또 다른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이런 걸 우리는 의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처럼 조각은 이렇게 의도대로 혹은 페인팅도 의도대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그 의지를 뺀 어떤 조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 그림을 이렇게 관습적으로 그림을 보시던 분이 보면 이게 표현적이다고 하시겠지만은 관객을 저는 끌어들이는 관객을 마음대로 저도 이 작업을 무책임하게 해놓고 이 작업을 보고 제가 뭔가 이미지를 생각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 관객은 또 자기 경험에 따라서 상상하고 또 볼 때마다 또 똑같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약간씩 아마 시간에 따라서 다 볼 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이라는 건 제 작업의 에너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린 아이의 라인을 사용하는 거하고 성인이 사용하는 라인이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가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라인, 이게 또 다를 겁니다. 작가의 모르는 어떤 근저의 어떤 뭔가, 에너지가 여기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동양화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운생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얇은 명주에 실크에 혹은 화선지에 이렇게 먹이 묻어도 그것이 강력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그건 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캔버스에 요즘에 이제 미니멀 아티스트들이 물감을 진하게 뭉태기로 그냥 붙이는데 그것은 물질의 현전성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캔버스 자스퍼 존스 캔버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존재론적인 사고.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전부 에너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끊임없이 우주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작품 역시 에너지를 이제 제 작업에 중요하게 그러니까 작가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휘하면 그 좋은 생각이 서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리 같은, 혹은 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림들은 특히 관객이 혹은 작가 자신이 봐도 그에는 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무언가 엉터리 없는 어떤 그것이 이미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뭔가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참여하는 회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바라면서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강연해주신 이강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Q&A 시간을 짤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질문들 가운데 몇 개를 추려서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분이신데요. 고옥정님께서 작품의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 옛날에 풍경화를 그릴 때는 무슨 좋은 풍경이 보이는 뭐 그때 그리고 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주제를 찾기가 상당히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갈대, 대나무 뭐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보아왔던 데서 혹은 이제 배 같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나룻배를 본 그 기억, 뭐 오리 같은 것도 이제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을 가기를 좋아해서요. 대학 시절에서도 휴일날 뭐 술에 취하면 그 술깨로에 이제 창경원에 가요. 그러면 이제 선배하고 같이 이렇게 멀그한 눈으로 이렇게 동물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눈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맑은지 그 눈동자 바다 사자도 그렇고 낙타의 눈도 그렇고 얼마나 맑은지 사슴의 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은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천에 그 공원이 생길 때 겨울에 호수에 그 물이 조금 있고 다 꽁꽁 얼은 사이에 이 오리들이 이제 햇빛에 반사된 그 얼음하고 물결 거기서 바삭바삭 그래 생동하는 그 느낌. 와, 저런 걸 사진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평소에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그 아까 막걸리 집에서 언뜻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정말로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엉터리구나. 이런 것이 깜빡 들 때 그때 뭐 아이디어가 이렇게 번뜩 그리고 아이디어가 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모험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용기요 이런 게 하여튼 그 일상생활에서 모든 거 얻어지는 거겠죠. 네. 어떤 그 해외 평론가가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리얼리스틱하다라고 평한 걸 봤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 평론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요. 김혜령 님이고요. 이분은 작가분이시고요. 또 사진가이신 장명훈 님께서 질문 주신 거를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산회화 작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추상? 네, 추상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예술에 대해 모든 작가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 예술은 무엇인지 글쎄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예. 관점과 또 예술에 대한 시각. 사진 하시는 분. 예, 사진 하시는 분이 질문 주셨어요. 저도 사진을 하고 싶고 조금은 해봤는데 기술은 없어요. 몰라요. 사진기 작동하는. 그러나 사진기가 뭐 그대로 대충 노출 자동이 되니까 그냥 대놓고 막 찍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진사를 봐도 이거 착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이거 실제로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근법이 있는 풍경화를 볼 때, 이 진짜 실제 같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나서면 그 사건으로, 이게 이렇게 사건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 뭔가 이제 당연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사진을. 그런데 조금, 사진하고 이게 실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진은 그 광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화할 때 입자로 해서 이게 조그만 입자가 그냥 쫙 깔려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하고는 다르지만은 또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 제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못 봅니다. 제 자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같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아까 목욕처럼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카메라는 타자의 눈이다. 다른 기계지만은 그 타자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세계를 사진가가 그걸 조금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귀신 찍으러 다닌다고 농담을 합니다. 그 으슥한 곳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렌즈를 쭉 대요. 그러면 나는 그 으슥한 걸 진짜 옛날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던 고적 같은 옛날 그 으슥한 공간에 가면 뭐 움찔해요.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사진기는 어떻게 볼까 해서 쑥 누르면 인화해보면 약간은 사진기가 봐도 사진으로 찍어도 내가 보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지만은 거기서도 그 화면에서 약간의 이상함이 느껴져요. 그게 저는 참 재밌다. 그래서 타자의 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카메라를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은 따뜻한 가슴을 갖고 인간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들려주신 이강 선생님께 이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